밤 12시가 다 되어갈 무렵 현관에서 마침내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섰다. 손에는 아직 다 뜨지 못한 목도리가 쥐어져 있었다. 민준 씨가 추워지면 하라고 예전에 사준 실이었다. 하지만 지난 보름 동안 그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목도리는 그저 그 자리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문이 열리고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들어섰다. 몸에서는 짙은 술 냄새와 함께 낯선 향수 냄새가 풍겼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예전에는 아무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더라도 이렇게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고 돌아온 적은 결코 없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자 그의 눈빛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나를 안으려 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그의 손은 허공에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 씨는 헛기침을 하며 살짝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렇게 늦었는데 아직 안 잤어? 나 기다린 거야? 나는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현관의 신발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먼저 신발부터 갈아 신어. 바닥이 차가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허리를 굽혀 신발을 갈아 신을 때 나는 그의 양복 재킷 소매 끝에 연분홍색 립스틱 자국이 묻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 색깔은 내가 쓰는 브랜드가 아니었다. 내 마음은 가라앉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부엌으로 가 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내가 물을 건네자 그는 컵을 받으면서도 마시지 않고 오히려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지난 보름 동안 너무 바빠서 집에 들어와 여보랑 같이 있어주지 못했어. 미안해. 그의 손은 차가웠다. 나는 손을 빼려 했지만 빠지지 않았다. 예전에도 그가 바쁠 때는 늦게 귀가하곤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술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돌아와 일부러 사과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내 마음속으로는 분명 뭔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입 밖으로 꺼내려던 말은 다시 삼켜졌다. 나는 그가 언제까지 시치미를 뗄 작정인지 지켜보고 싶었다. 민준 씨는 나를 끌어당겨 소파에 앉히고 찻상에 물컵을 놓은 다음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내 앞에 내밀며 말했다. 여보, 이거 여보 거야. 며칠 전에 보석 가게 지나가다 이 목걸이가 예뻐 보여서 여보 생각나서 샀어. 나는 고개를 숙여 그 상자를 보았다. 유명 브랜드의 액세서리 상자였다. 예전에는 그가 이렇게 비싼 것을 사준 적이 거의 없었다. 생일이나 기념일이 아니고서야. 나는 받지 않고 그에게 물었다. 요즘 대체 뭘 그렇게 바쁜 거야? 전에는 회사에 일이 있다고만 했잖아.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내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그냥 회사 프로젝트에 문제가 좀 생겨서 계속 고객이랑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여보한테 제대로 말할 틈이 없었네. 너무 걱정하지 마. 이 일 마무리되면 여보 데리고 여행 갈게. 잘 보상해 줄게. 그렇게 말하며 그는 액세서리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얇은 금 목걸이가 들어있었고 작은 달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정말 예뻤다. 그는 목걸이를 집어 나에게 걸어주려 했지만 나는 목을 뒤로 젖히며 말했다. 됐어. 지금은 하고 싶지 않아. 그의 동작이 멈췄고 얼굴의 미소도 희미해졌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아직 나한테 화난 거야? 요즘 여보를 소홀히 한 건 알아.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꼭 시간 많이 내서 여보랑 같이 있을게.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이 복잡했다. 민준 씨와 나는 대학교 동창으로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다. 예전에는 그가 특별히 낭만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에게는 늘 잘해주었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도 모두 나와 상의했다. 그런데 지난 보름 동안 그는 마치 딴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늦게 귀가하는 것은 물론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가끔 메시지를 보내도 몇 마디 단답형이 전부였다. 전에도 의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매번 그에게 물어보려다가도 입을 다물곤 했다.
나는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쌓아온 점이 있는데 그가 나를 배신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 소매 끝에 립스틱 자국,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보상은 내 마음속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있자 민준 씨는 다시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일어서서 말했다. 여보, 나 먼저 샤워 좀 할게. 몸의 술 냄새가 너무 심해서 여보한테 냄새 뵐까봐. 그가 몸을 돌려 욕실로 향할 때 나는 그의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미끄러져 소파 옆 카펫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화면이 잠시 밝아지더니 카톡 메시지 하나가 떴다. 발신자의 이름은 서연으로 저장되어 있었고 내용은 짧은 몇 글자뿐이었다. 민주 씨, 집에 도착했어요. 내 심장이 순식간에 쥐어드는 것 같았다. 이 서연이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지?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나는 허리를 굽혀 그의 휴대폰을 지웠다.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차상에 내려놓았다. 그가 나오면 직접 물어보고 싶었다. 욕실에서는 이내 물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차상 위의 휴대폰과 아직 다 뜨지 못한 목도리를 바라보았다.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망진창이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민준 씨가 대체 무슨 일을 나에게 숨기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오늘 밤부터 뭔가 달라졌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다. 눈을 떠보니 겨우 7시가 조금 넘을 시간이었다. 민준 씨는 아직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미간을 찌푸린 채 잠을 설친 듯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가 문을 열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누가 왔을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커다란 봉투 2개를 들고 문 앞에 서 계셨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얼른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봉투를 찻상에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다. 보고 싶어서 왔지. 어제 주방에 제비집이랑 네가 좋아하는 딸기 좀 준비하라고 했어. 아침 일찍부터 넣어주려고 가져왔지. 나는 찻상 위에 제비집과 딸기를 보며 조금 의아했다. 시어머니는 예전에도 나를 나쁘게 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살갑게 대한 적은 없었다. 그녀는 늘 내가 민준 씨에게 아이를 낳아주기를 바랐지만 나와 민준 씨는 결혼한 지 5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녀는 사석에서 친척들에게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불평을 늘어놓곤 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친절하다니. 민준 씨도 소리에 잠있게 침실에서 나왔다. 시어머니를 보자 그도 잠시 멈칫했다. 어머니, 어쩐 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를 흘겨보았지만 꼬집는 기색은 없었다. 내 며느리 보러 왔지. 이 망할 녀석 맨날 바쁘다고 집에 안 들어오고 며느리 혼자 집에 내버려두니. 민준 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가서 씻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건네며 말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아침 식사로 뭘 드실지 보고 차려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며 내 손등을 토닥였다. 됐어. 바쁘게 움직이지 마. 나 아침 먹고 왔어. 지은아, 네가 민준이랑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마음고생이 많았지? 예전에는 내가 늘 너한테 아이 낳으라고 재촉하고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렴. 나는 더욱 의아해하며 얼른 말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저희를 위하시는 마음은 잘 알아요. 시어머니는 웃더니 갑자기 화제를 바꾸었다. 지은아, 걱정 마. 앞으로는 집에 아무도 너를 성가시게 하지 않을 거야. 분명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거다. 너랑 민준이 잘 지내렴. 아이를 낳고 싶으면 낳고, 낳고 싶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는 더 이상 너희를 재촉하지 않을게. 아무도 재촉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마음속으로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그 말씀은 무슨 뜻이세요? 최근에 집에 별일 없었잖아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얼버무렸다. 무슨 뜻은? 그냥 예전에 내가 좀 잘못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는 고치겠다고. 봐라, 너 요즘 살도 많이 빠졌잖아. 잘 챙겨 먹어야지. 그 제비집 매일 잊지 말고 마셔. 몸에 좋을 거야. 그녀는 말하면서 제비집이 담긴 상자를 열어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내가 사람 시켜서 해외에서 가져온 거야. 품질이 아주 좋아. 밖에 파는 것들보다 훨씬 낫지. 나는 시어머니가 일부러 화제를 돌리는 모습에 마음속 의심이 더욱 커졌다. 그녀는 분명 뭔가 알고 있었고 그 일은 민줄 씨의 최근 이상한 행동과 분명 관련이 있었다. 내가 다시 캐물으려던 참에 민줄 씨가 화장실에서 나와 머리를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갑자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회사에 할 일이 있어서 곧 회사에 가봐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를 흘겨보며 말했다. 회사. 맨날 회사만 알지. 지은이랑 좀 같이 있어주면 안 되니? 오늘은 회사 가지 마. 집에 있으면서 지은이랑 같이 있어. 민줄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나를 보고 다시 시어머니를 보며 망설이다가 말했다. 하지만 회사에 정말 급한 일이 있는데. 무슨 급한 일이 네 마누라보다 중요해? 시어머니는 그의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말하는데 오늘은 무조건 집에 있으면서 지은이랑 같이 있어. 만약 회사에 갈 생각이면 앞으로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 민준 씨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회사 안 갈게요. 집에 있으면서 지은이랑 같이 있을게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다시 나를 붙잡고 집안 이야기를 시작했다. 주로 예전 일들이었다. 하지만 내가 화제를 돌리려 할 때마다 그녀는 교묘하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곤 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면서도 그 미소 뒤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고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오전 10시쯤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나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지은아, 제비집은 꼭 잊지 말고 마셔. 몸 잘 챙기고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네 편이 되어줄게. 나는 시어머니를 문 앞까지 배웅하고 그녀가 차에 올라 떠나는 것을 보았다. 마음속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집으로 돌아오자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미간을 찌푸린 채 뭔가 고민이 있는 듯 보였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옆에 앉으며 말했다. 민준 씨, 오늘 어머니 말씀이 좀 이상했어. 앞으로는 집에 아무도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혹시 나한테 숨기는 일 있어? 민준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를 보며 말했다. 아무 일도 없어. 어머니가 그냥 요즘 생각이 바뀌셔서 우리한테 아이 낳으라고 재촉 안 하시려는 것뿐이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편히 쉬어. 내가 제비집 그려줄게. 그는 말을 마치고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나에게 더 이상 캐물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그와 시어머니는 분명 뭔가 알고 있었고 그 일은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찻상 옆으로 걸어가 제비집이 담긴 상자를 보았다. 문득 어젯밤 민준 씨 휴대폰에 떴던 메시지가 떠올랐다. 발신자는 서연. 이 서연이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지? 시어머니가 말했던 아무도 재촉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혹시 이 서연과 관련된 것일까? 나는 생각할수록 혼란스러웠다. 휴대폰을 꺼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인터넷에 민준 씨 서연을 검색해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민준 씨의 비서에게 전화해서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까봐 망설였다.
내가 갈등하고 있을 때 부엌에서 제비집 끓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줄 씨가 작은 그릇을 들고 나오며 웃으며 말했다. 제비집 다 끓였어. 어서 따뜻할 때 마셔. 몸에 좋을 거야. 나는 그가 내민 제비집을 보며 마음속이 복잡했다. 정말 그 서연이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가 최근에 대체 뭘 그렇게 바빴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려던 말은 다시 삼켜졌다. 나는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들이 또 다른 약점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민준 씨는 이틀 동안 집에 있으면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틀 동안 그는 나에게 유난히 잘해주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오후에는 나와 함께 공원에 산책을 가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마음속에 뭔가 감추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눈빛은 늘 흔들렸고, 특히 회사나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늘 일부러 화제를 돌렸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나는 집에서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나는 민준 씨가 돌아온 줄 알고 현관으로 가 문을 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시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고 얼굴에는 왠지 모를 뿌듯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좋은 소식 알려줄게.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차 한 잔을 따라 주었다. 마음속으로는 왠지 모를 뿔길한 예감이 들었다. 어머니, 무슨 좋은 소식이세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컵을 내려놓으며 손뼉을 쳤다. 전에 집안을 시끄럽게 하던 그 사람, 내가 이미 처리했어. 이제는 아무도 너랑 민준 씨를 방해하지 않을 거야. 민준 씨, 나는 마음속으로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전에 시어머니도 이 이름을 언급했지만 그때는 미처 퇴물을 틈이 없었다. 이제 그녀가 다시 언급하자 나는 얼른 물었다. 민준 씨가 누구예요? 저는 한 번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이런 질문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얼른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도 모르게 말이 헛나왔을 뿐이야. 민준 씨가 누구인지는 신경 쓰지 마. 그 성가시게 하던 사람 말이야. 민준 씨를 쫓아다니던 그 여자, 서연이라는 애 말이야. 너 알지? 내 손에 든 찻잔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결국 어젯밤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그 서연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와 관련이 있었다니. 나는 마음속 화를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서연이라는 사람을 몰라요. 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뿌듯하게 말했다. 지은아, 네가 너무 착해서 아무것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구나. 그 서연이라는 애 말이야. 전에 민준 씨랑 가깝게 지냈고 민준 씨 아이까지 가졌었어. 매일 민준 씨를 쫓아다니면서 우리 민준 씨 집에 들어오려고 했지. 내가 어떻게 그런 여자를 집에 들릴 수 있겠어? 나는 온몸에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손으로 컵을 꽉 쥐어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다. 그 애가 민준 씨 아이를 가졌다고요? 민준 씨는 이 일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몰라? 시어머니가 말했다. 민준 씨도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지. 자기 아이니까. 하지만 내가 그에게 말했어. 이런 불분명한 여자를 어떻게 우리 민준 씨 집에 들릴 수 있겠냐고. 만약 그 애가 아이를 낳으면 나중에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워지겠냐고.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뿌듯하게 말했다. 내가 말했지. 어제 내가 그 서연이라는 애를 찾아가서 8천만 원을 주고 돈 받고 얼른 떠나라고 했어. 영원히 민준 씨 앞에 나타나지 말고 아이도 지우라고. 처음에는 싫다고 하더니 나중에 내가 단호하게 나오자 돈을 많이, 나중에 내가 단호하게 나오자 돈을 내고 8천만 원.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어요? 그리고 민준 씨는, 그는 동의했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돈 문제는 신경 쓰지 마. 어쨌든 나는 방법이 있어. 민준 씨에게는 길게 고통받기보다는 짧게 끝내는 게 낫다고 말했어. 지금 그 애를 보내야 나중에 편해진다고. 봐라, 이제 괜찮지? 그 여자는 떠났고 아무도 너를 성가시게 하지 않을 거야. 너랑 민준 씨는 이제 잘 지낼 수 있을 거다. 나는 시어머니의 뿌듯한 모습을 보며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다. 민준 씨는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가졌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8천만 원으로 그 여자를 보내고 아이까지 지우라고 했다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나를 속이고 있었다. 나는 눈물을 억누르며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어머니, 방금 말씀하신 민준 씨는 대체 누구예요? 왜 앞으로는 저와 민준 씨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신 거죠?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얼른 말했다. 아이고, 내가 그냥 말 실수한 거라고 했잖아. 민준 씨가 누군지는 없어. 지은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제 그 사은이는 떠났으니 너는 마음 편히 민준 씨랑 잘 지내렴. 그녀가 이렇게 얼버무릴수록 나는 더욱 이상함을 느꼈다. 민준 씨라는 이름은 단순히 말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석연치 않았다. 내가 다시 캐물으려던 참에 현관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씨가 돌아온 것이다. 그는 문 안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를 보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얼른 말했다. 어머니, 어쩐 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일어서서 그의 옆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가 지은이에게 좋은 소식 전해주러 왔지. 이제 마음 놓으라고. 자, 너희 둘이 잘 이야기해. 나는 먼저 가볼게. 그녀는 말을 마치고는 내가 말을 할 틈도 주지 않고 서둘러 떠났다. 거실에는 나와 민준 씨만 남았다. 공기는 무섭도록 고요했다. 나는 민준 씨를 바라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민준 씨, 서연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줘. 그 애가 당신 아이를 가졌어? 그리고 민준 씨는 누구야? 당신들은 대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일을 숨기고 있는 거야? 민준 씨는 내가 우는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는 다가와 나를 안으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나 만지지 마. 먼저 이를 분명히 말해줘. 그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미안해. 일부러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 그 서연이라는 애, 정말 나랑 관계가 있었어. 그리고 정말 내 아이를 가졌었고, 내 마음은 칼로 베인 듯 아팠다. 눈물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8천만 원으로 그 애를 보내고 아이까지 지우라고 했어? 그리고 민준 씨는 대체 누구야?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지은아, 흥분하지 말고 내 말을 천천히 들어줘. 민준 씨는, 그는 내 친동생이야. 친동생. 나는 멍하니 굳어버렸다. 눈물조차 잊었다. 나와 민준 씨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그가 동생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친동생이 나타나다니. 민준 씨는 나를 보며 눈빛에 죄책감이 가득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천천히 말했다. 지은아, 사실 하늘이는 부모님이 예전에 입양한 아이야. 나보다 5살 어리고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았는데 나중에 일찍 세상을 떠났어. 나는 회사 일 돌보느라 바빠서 하늘이를 돌볼 겨를이 없어서 병을 치유하게 하려고 해외로 보냈었어.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런데 왜 나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결혼한 지 5년인데 그런 동생이 있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아. 그는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살짝 잠겨 있었다. 일부러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 하늘이가 계속 해외에 있었고 몸도 좋지 않아서 말하면 네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내가 일부러 숨겼다고 생각할까봐 말하지 못했어. 게다가 요즘 몇 년 동안 하늘이의 병세가 점점 악화돼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했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나는 계속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느라 정신이 없어서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 돈을 마련하다니. 나는 마음속으로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시어머니가 말했던 8천만 원. 그 사연에게 준 8천만 원이 혹시 하늘이의 치료비와 관련이 있는 걸까?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더욱 짙어졌다. 하늘이가 지난달에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서 의사 선생님이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 수술비에 나중에 치료비까지 합하면 대략 1억 원 정도가 필요했어. 회사 자금 사정이 요즘 좀 어려워서 한꺼번에 그 많은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잠도 못 자고 애가 탔어.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말했다. 바로 그때 서연이가 나타났어. 작년에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사람인데 나중에 계속 나한테 적극적으로 연락해 왔어. 나는 그때 하늘이 일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서 가끔 그 애랑 몇 마디 나누곤 했지. 그런데 그 애가 나한테 들러붙을 줄은 몰랐어. 아이까지 가질 줄은. 내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나는 겨우 참으며 물었다. 그런데 왜 하늘이 일은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을 수 있었잖아. 왜 서연이랑 얽히고 설키게 된 거야?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그 애랑 얽히고 설키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 그 애가 하늘이 일을 알게 되고는 돈을 마련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조건은 나와 함께하는 거였어. 나는 그때 정신이 나갔었나 봐. 하늘이 치료비부터 마련하고 하늘이 수술 성공하면 그 애랑 헤어지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애가 임신할 줄은 몰랐어. 그럼 왜 8천만 원으로 그 애를 보내려고 했어? 나는 캐물었다. 그 8천만 원은 대체 어디서 난 거야?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서연이 일을 알게 되고 하늘이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셨어. 어머니가 나한테 서연이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져서는 안 되고 하늘이 치료도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 8천만 원이 어디서 났는지는 말씀하셨어. 그냥 나보고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서연이 일을 잘 처리할 테니 나는 남은 치료비 마련에만 신경 쓰라고 하셨지.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이 실타래처럼 엉망진창이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사실일까? 하늘이가 정말 그의 동생이고 준병에 걸린 걸까? 그 8천만 원이 정말 하늘이 치료비 때문에 서연에게 준 것일까?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왜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어머니가 말 실수하지 않았으면 당신은 계속 나를 속일 생각이었어. 민주 씨는 얼른 말했다. 아니야, 지은아. 나는 하늘이 수술이 성공하면 모든 걸 너한테 고백하고 용서를 빌려고 했어. 내가 잘못했어. 너를 속이고 서연이랑 얽히고 설키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하늘이는 내 하나뿐인 동생이야. 그 애가 아픈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그는 일어서서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다시 피했다. 민준 씨, 나는 지금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당신은 하늘이가 당신 동생이고 해외에서 병을 치료하고 있다고 했지. 그럼 그의 사진을 보여줘. 병력 기록도 병원 납입 영수증도 보여줘. 당신이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용서하는 것을 고려해 볼게. 하지만 만약 당신이 여전히 나를 속이고 있다면 우리는 끝이야. 민준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얼른 말했다. 좋아, 보여줄게. 내 휴대폰에 하늘이 사진도 있고 의사 선생님이 보내준 병력 기록도 있어. 지금 당장 찾아줄게. 그는 휴대폰을 꺼내 한참을 뒤적이다가 나에게 건넸다. 내가 휴대폰을 받아 가장 먼저 본 것은 한 소녀의 사진이었다. 소녀는 2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얼굴은 창백했고 병상에 앉아 매우 힘없이 웃고 있었다. 눈매는 정말 민준 씨와 몇 군데 닮은 점이 있었다. 그 다음 그는 병력 기록을 찾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하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진단 결과는 희귀혈액암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다. 최근 검사 보고서에는 병세가 악화되어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병원 납입 영수증도 몇 장 있었는데 금액은 모두 매우 컸다. 가장 최근의 것은 지난달 것이었고 2천만 원이 납부되어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보며 마음속 의심이 조금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 그럼 서연에게 준 8천만 원은 대체 어디서 난 거야? 당신 회사도 요즘 자금 사정이 어렵고 어머니는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이 났어?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나도 몰라. 내가 여쭤봤지만 어머니는 나보고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고만 하셨어. 아마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서 마련하신 것 같아. 어머니 손에 아직 여유 자금이 좀 있으셨을 거야.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하늘이가 정말 그의 동생이고 치료비가 필요했다면 나에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더라도 나는 불평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굳이 서연과 얽히고 설키는 것을 택했고 나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숨겼다. 나는 휴대폰을 민준 씨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당신은 먼저 하늘이 일을 잘 처리해. 그의 수술이 성공하면 우리 다시 제대로 얘기하자. 그 전까지는 나 만지지 마. 그리고 나랑 같은 방에서 자지도 마.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알겠어. 지은아, 네 말대로 할게. 내가 행동으로 당신을 속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게. 내 잘못을 만회할게. 제발 한 번 더 기회를 줘. 그는 말을 마치고 휴대폰을 들고 손님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나 혼자만 남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고 우리 결혼 생활이 계속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내가 온갖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내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 저편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였다. 민준 씨 아내 되시죠? 저는 서연이에요. 들을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내 심장이 순식간에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서연? 그 애는 8천만 원을 받고 떠났다고 하지 않았나? 왜 나에게 전화한 거지? 대체 무슨 중요한 말을 하려는 거지?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서연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수화기를 통해서 내졌다.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내 심장을 내리쳤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침착하게 들리도록 노력했다. 무슨 일이세요? 이미 돈 받고 떠나지 않았어요. 서연은 전화 저편에서 울면서 말했다. 돈 받고 떠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돈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민준 씨는 저랑 헤어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당신도 속이고 저도 속인 거예요. 돈에 문제가 있다니. 나는 마음속으로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얼른 물었다. 무슨 뜻이에요? 그 8천만 원이 어쨌다는 거죠? 그건 민준 씨 어머니 돈이 아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다소 격앙되어 있었다. 어제 은행에 송금하러 갔을 때 은행 직원이 그 돈의 출처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회사 공금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돈을 함부로 쓰면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고 됐어요. 그제야 저는 그들이 회사 공금으로 저를 내쫓으려 했고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공금이라니. 어쩐지 시어머니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 말해주지 않았고 민준 씨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들은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었다. 나는 얼른 말했다. 그게 사실이에요? 증거 있어요? 있어요. 서연이 말했다. 여기 민준 씨 어머니가 저한테 송금한 기록도 있고
은행 직원이랑 통화한 녹음 파일도 있어요. 게다가 민준 씨랑 같이 찍은 사진이랑 영상도 있어요. 그는 전에도 저한테 당신이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겠다고 말했어요. 이 모든 걸 제가 다 보여줄 수 있어요. 나는 화가 나고 마음이 차가워졌다. 민준 씨는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했고, 심지어 서연에게 이혼하고 결혼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니. 나는 마음속 화를 억누르며 말했다. 어디 있어요? 제가 가서 만날게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서연은 카페 주소를 알려주었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카페였고 지금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외투도 걸치지 못한 채 휴대폰만 들고 아래층으로 달려갔다.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서연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녀는 검은색 외투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붉고 부어 있었다. 매우 초췌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 얼른 일어섰다. 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앉았다. 그녀는 서류철을 내 앞으로 밀어놓으며 말했다. 여기 송금 기록이란 은행 녹음 파일이 담긴 USB, 그리고 민준 씨랑 찍은 사진이랑 영상이 있어요. 직접 보세요. 나는 서류철을 열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송금 기록이었다. 거기에는 송금인이 시어머니 이름으로 분명히 적혀 있었고 송금액은 8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비고란에는 회사 프로젝트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다음 나는 USB를 꺼내 가지고 온 태블릿에 꽂았다. 안에 있는 녹음 파일은 매우 선명했다. 은행 직원은 이 돈이 어떤 회사의 공금이라고 말하며 서연에게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 사진들과 영상을 찾아보았다. 사진 속 민준 씨와 서연은 친밀하게 서로를 안고 있었고 몇 장은 호텔방에서 찍은 것이었다. 영상 속 민준 씨는 서연을 안고 하늘이 일이 해결되면 당신이랑 이혼하고 결혼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이 증거들을 보며 손이 떨렸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결국 민준 씨가 말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는 하늘이의 병 때문에 서연과 얽히고 설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 서연과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서연은 내가 우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는 저에게 당신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오래전부터 이혼하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늘이가 자기 동생이고 치료비가 필요하니 먼저 자기를 구해서 돈을 마련해주면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그에게 속은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8천만 원을 주고 떠나라고 할 때까지는 제가 그저 웃음거리였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말했다. 저는 원래 돈을 받고 그냥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공금이라는 걸 몰랐죠.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니 제가 그 돈을 사용하면 공범이 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과 함께 이 일을 분명히 해결하고 싶어요. 우리 둘 다 그들 모자에게 속아서는 안 되잖아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서연을 보며 말했다. 왜 민준 씨나 그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지 않았어요? 서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찾아갔죠. 하지만 그들은 저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 들러붙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저를 공갈 협박범으로 몰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은 그의 아내이고 이 일은 당신과도 관련이 있어요. 당신은 분명 그들이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서류철 속 증거들을 보며 화가 나고 분노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서연까지 속였고 심지어 공금까지 횡령했다니.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비열할 수 있을까? 나는 서류철을 덮고 서연에게 말했다. 이 증거들은 제가 먼저 가지고 있을게요. 민준 씨와 그 어머니에게 따져 물을 거예요. 만약 그 돈이 정말 공금이라면
제가 그들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당신이 헛되이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할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한 줄기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고마워요. 이 일이 당신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나는 일어서서 그녀에게 말했다. 먼저 안전한 곳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소식 있으면 제가 연락할게요. 그 돈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괜히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 서연은 내 말에 동의했다. 나는 서리철을 들고 카페를 나섰다. 밖은 바람이 거세게 불어 얼굴에 차갑고 아프게 느껴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 화는 더욱 커져만 갔다. 나는 민준 씨와 시어머니에게 반드시 해명을 요구할 것이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자 민준 씨는 여전히 손님방에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서류철을 그의 앞에 던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직접 봐요. 이게 다 당신이 저지른 짓들이야. 이제 무슨 할 말이 있어. 민준 씨는 내가 서류철을 던지자 얼른 지워 열어보았다. 그는 송금 기록을 먼저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사진과 영상을 찾아보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손까지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흔들렸다. 지은아, 내 말 좀 들어봐. 이 사진이랑 영상은 서연이가 나를 일부러 모함하려고 한 거야. 그는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거라고. 모함이라고? 나는 비웃으며 태블릿을 꺼내 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민준 씨, 직접 들어봐요. 이것도 모함이야. 그 8천만 원은 회사 공금이었어. 당신 어머니가 공금으로 서연을 내쫓으려 했고 심지어 그 애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어. 당신은 이 일을 몰랐다고 말할 수 있어? 민준 씨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목소리를 잠긴 채 말했다. 나는 정말 그게 공금인 줄 몰랐어. 어머니는 나한테 자기 명의의 부동산이랑 주식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어머니가 회사 돈을 횡령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생각 못했다고? 나는 그의 앞으로 걸어가 태블릿에 있는 영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당신이 서연에게 한 말도 거짓말이야? 당신은 하늘이 일이 해결되면 나랑 이혼하고 그 애랑 결혼하겠다고 말했잖아. 이 말들도 그 애가 당신을 모함한 거야? 민준 씨, 제발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 잘못했으면 인정해. 변명만 하지 말고.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고통이 가득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서연에게 그런 말을 한 건 그때 그 애가 자꾸 들러붙어서 어쩔 수 없었어. 나는 그 애를 일단 진정시키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절대로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은 없었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늘 당신뿐이야. 나를 믿어줘. 당신을 믿으라고? 내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 당신은 바람을 피우고 거짓말을 했어. 당신 어머니는 공금을 횡령했어. 당신들 모자는 나를 바보처럼 가지고 놀았어. 민준 씨, 나는 지금 정말 후회해. 처음에 당신과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고. 그는 일어서서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나 만지지 마.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그 8천만 원은 회사 공금이야. 빨리 돌려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회사 사장으로서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서연, 당신 어머니는 그 애를 제대로 내쫓은 게 아니었어. 그 애는 지금도 밖에 있으면서 증거를 가지고 있어. 만약 그 애가 이 일을 터뜨리면 우리 집은 완전히 끝장날 거야. 그제야 민준 씨는 당황했다. 그는 얼른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면서 말했다.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볼게. 전화는 곧 연결되었다.
민준 씨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어머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서연에게 준 8천만 원이 회사 공금이라니요? 이게 불법이라는 걸 모르세요? 당장 돈 돌려줘요. 전화 저편에서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뭘 그렇게 소리 질러. 겨우 돈 좀 쓴 것 가지고. 나중에 회사 자금 사정 좋아지면 다시 채워 넣으면 되는 거 아니니?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채워 넣으라고요. 민준 씨는 더욱 화가 났다. 지금 서연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그 애가 이 일을 터뜨리면 우리 집은 끝장날 거예요. 당장 방법을 찾아서 돈 돌려줘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무슨 증거? 내가 이미 돈 주고 그 애를 보냈잖아. 뭘 또 어쩌겠다는 거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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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지금 당장 방법을 찾아볼게.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마. 말을 마치고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민줄 씨는 나를 보며 얼굴이 매우 좋지 않았다. 지은아, 걱정 마. 내가 반드시 어머니가 돈을 돌려놓게 할게. 당신이 피해 있지 않도록 할게. 나는 그를 보며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민준 씨, 지금 당장 나랑 같이 어머니 찾아가서 직접 이 일을 분명히 말해. 빨리 돈을 돌려놓아야 하고 서연이랑도 잘 해결해야 해. 더 이상 그 애가 증거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게 해서는 안 돼.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른 옷을 갈아입고 나와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차를 몰고 갔다. 길 위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다. 만약 처음에 민준 씨의 이상한 행동을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만약 내가 그들 모자를 그렇게 믿지 않았더라면 상황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까? 약 30분 후 우리는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보자 얼굴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녀가 입을 열려고 할 때 나는 서류철을 그녀 앞에 던졌다. 어머니, 직접 보세요. 이 모든 게 서연이 손에 있는 증거들이에요. 어머니가 그에게 준 8천만 원은 회사 공금이에요. 빨리 돌려놓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뿐만 아니라 민준 씨도 함께 망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서리철을 집어 몇 장을 넘겨보더니 얼굴색이 변했다. 그녀는 허둥지둥 서리철을 닫으며 말했다. 이건 다 가짜야. 서연 그 여자가 우리를 공갈 협박하려는 거야. 우리가 그 애한테 겁먹으면 안 돼. 가짜라고? 나는 비웃었다. 은행 직원도 그 돈이 공금이라고 증명했는데 이것도 가짜야? 어머니,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지금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하나는 어머니가 빨리 돈을 돌려놓고 서연이랑 합의해서 그 애가 증거를 넘겨주게 하는 거야. 아니면 경찰에 잡혀가서 우리 집이 완전히 끝장나는 걸 기다리는 거야. 어머니가 직접 선택해. 시어머니는 나를 보고 다시 민준 씨를 보더니 결국 당황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말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준이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고 하늘이는 수술 받을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일단 회사 돈을 쓴 거야. 나중에 회사 자금 사정 좋아지면 다시 채워 넣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 서연 그 여자가 이렇게 욕심이 많을 줄은 몰랐어. 돈을 받고도 만족 못하고 증거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려 하다니. 하늘이? 나는 마음속으로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하늘이 수술비가 대체 얼마가 필요해요? 혹시 아직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하늘이 수술비는 정말 1억 원이 필요했어. 내가 이미 2천만 원을 보내줬고 남은 8천만 원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어. 원래 회사 자금 사정 좋아지면 다시 보내주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지.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어머니, 하늘이가 지금 입원해 있는 병원 주소를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가볼 거예요. 그 애가 정말 수술비가 필요한지
정말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병인지 확인해야겠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얼른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하늘이는 지금 해외에서 치료받고 있잖아. 네가 어떻게 가겠어? 수술 성공하고 귀국하면 그때 와서 봐도 늦지 않아. 해외라고요.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전에 민준 씨는 어머니가 하늘이를 해외로 보내서 병을 치유하게 했다고 했어. 그런데 어머니는 방금 2천만 원을 보내줬다고 했잖아. 해외 병원에 보낼 돈인데 왜 국내 회사 공금을 써? 게다가 송금 기록에는 해외 병원 정보가 전혀 없어. 혹시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 씨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대체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는 대체 어디에 있어요? 혹시 해외에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우리의 의심 가득한 눈빛을 보며 결국 버티지 못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거짓말하지 말았어야 했어. 하늘이는 해외에 없어. 그리고 중병에 걸린 것도 아니야. 그 모든 건 내가 꾸며낸 거짓말이야. 나와 민줄 씨는 모두 깜짝 놀랐다. 민줄 씨는 소리쳤다. 어머니, 대체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줄 아세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나는 그냥 네가 지은이랑 잘 지내기를 바랐을 뿐이야. 지은이가 계속 아이를 못 낳아서 네가 이혼할까 봐. 그래서 하늘이가 중병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꾸며낸 거야. 네가 회사 일에만 신경 쓰게 하고 이혼할 생각 안 하게 하려고. 나중에 서연이가 나타나서 네 가정을 망칠까 봐. 그래서 회사 돈을 써서 그 애를 내쫓으려고 했어.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나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다. 이게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야? 거짓말을 하고 공금을 횡령했어. 이건 우리를 해치는 짓이야. 민준 씨, 당신 어머니가 저지른 짓 좀 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민준 씨는 시어머니를 보고 다시 나를 보며 얼굴이 창백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우리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입술은 떨렸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나고 혼란스러운지 알 수 있었다. 아마도 자신이 그렇게 걱정했던 동생의 중병이 어머니가 꾸며낸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울면서 말했다. 울면서 말했다. 민준아, 엄마는 정말 너를 위하는 마음이었어. 네가 지은이랑 결혼한 지 5년인데 그 애가 계속 아이를 못 낳아서 네가 마음에 걸려 할까 봐, 네가 이혼할까 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거야. 네가 하늘이 치료비 마련하느라 바쁘면 이혼할 생각은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 이런 많은 일이 생길 줄은 몰랐지. 나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민준 씨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어머니, 어머니의 이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것이 발각되면 감옥에 가는 것은 물론 회사도 망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 가족 모두 끝장날 거예요. 그리고 지은이, 어머니는 그 애를 바보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속였어요. 그 애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았나요? 시어머니는 민준 씨에게 꾸짖음을 당하자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다. 나는 눈앞의 이 상황을 보며 한 줄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극없는 피로감과 실망감만 밀려왔다. 만약 시어머니의 사심과 거짓말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집안은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것이다. 민준 씨는 심호흡을 하고 내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지은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어머니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고, 당신을 속이지 말았어야 했어. 더군다나 서연이랑 얽히고 설키지 말았어야 했어. 당신에게 이렇게 많은 상처를 줘서 미안해. 나는 그를 보며 마음이 매우 평온했다. 전처럼 화가 나지도 않았고 눈물도 나지 않았다. 민준 씨,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소용없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빨리 일을 해결하고 횡령한 공금을 돌려놓고 서연이에게 증거를 넘겨주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늦어질 거야.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신 말이 맞아. 우리는 지금 당장 방법을 찾아야 해. 회사에 아직 유동자금이 좀 남아있고 내 명의의 부동산과 주식을 담보로 잡으면 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거야. 일단 공금부터 돌려놓아야 해. 괜히 담이 길어질까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말했다. 서연에게는 내가 직접 찾아가서 잘 이야기해 볼게. 그 애가 대체 뭘 원하는지, 그 애가 증거를 넘겨주고 이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면 이미 준 8천만 원 외에 추가로 보상해 줄 수도 있어. 그 애가 이 일을 터뜨리지 않는다면 나는 민질 씨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그가 이번에는 정말 깨달았다는 것을 알았다. 전에는 어머니의 거짓말과 서연의 집착이 가려져 있었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지자 그는 마침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된 것이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가 부동산과 주식을 담보로 잡으려 한다는 말을 듣자 얼른 고개를 들고 말했다. 민준아, 부동산 담보는 안 돼. 그건 우리 민준이 집안의 뿔이야. 담보로 잡으면 우리 나중에 어디서 살아? 민준 씨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흘겨보았다. 어머니, 이 모든 게 어머니가 자초한 결과예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늦었어요. 어머니가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나를 막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민준 씨의 눈빛에 겁을 먹고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민준 씨는 다시 나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지은아, 걱정 마.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잘 처리할게. 당신이 어떤 피해도 입지 않도록 할게. 일이 해결되면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게. 당신이 나랑 계속 함께하고 싶든 이혼하고 싶든 내가 당신 뜻대로 할게. 나는 그를 보며 잠시 망설였다. 우리가 결혼한 지 5년 동안 많은 달콤한 순간도 있었지만 이번 일은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 나는 우리가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갈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민준 씨에게 말했다.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일단 일을 잘 해결하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당신은 지금 당장 은행에 연락해서 부동산과 주식담보 대출 절차를 봐봐. 나는 서연이에게 연락해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 애가 대체 뭘 원하는지 알아볼게.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 각자 행동하자. 무슨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말을 마치고 민준 씨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친구에게 전화해서 부동산과 주식담보 대출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했다. 나도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언제 시간이 되는지 이야기하고 싶다고. 서연은 곧바로 답장했다. 지금 전에 그 카페에 있으니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나는 민준 씨에게 말하고 가방을 들고 나갈 준비를 했다. 민준 씨는 얼른 나를 붙잡았다. 지은아, 혼자 서연을 만나러 가는 건 너무 위험해. 내가 같이 갈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됐어. 당신은 지금 빨리 담보대출 절차를 봐봐. 시간이 촉박해. 늦출 수 없어. 서연은 지금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내가 가서 그 애랑 잘 이야기해보고 조건을 들어볼게. 민준 씨는 여전히 걱정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내가 빨리 달려갈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어머니 집을 나섰다. 길 위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다.
서연은 대체 무슨 조건을 내걸까? 그녀는 민준 씨의 외도 증거와 시어머니의 공금 횡령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카페에 도착하자 서연은 이미 전에 그 자리에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얼른 일어서며 말했다. 오셨군요. 민준 씨는요? 왜 안 왔어요? 나는 앉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그는 지금 돈 마련하느라 바빠. 횡령한 공금을 돌려놓아야 해서 올 시간이 없어. 서연 씨, 우리 솔직하게 말하자.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넘겨주고 이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의 몇 가지 조건을 들어줄 수 있어. 서연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제가 뭘 원하냐고요. 저는 원래 민준 씨가 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저를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랑 같이 공금으로 저를 내쫓으려 했어요. 저를 바보처럼 가지고 놀았죠. 저는 지금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 모자가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랄 뿐이에요. 나는 서연의 격앙된 모습을 보며 그녀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알 수 있었다. 서연 씨, 당신이 억울한 건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만약 당신이 이 일을 터뜨리면 민줄 씨와 그 어머니는 감옥에 갈 거고 회사도 망할 거예요.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고 당신 손에 있는 8천만 원도 회수될 거예요. 그때는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갈 협박 혐의로 연루될 수도 있어요. 이건 당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어. 서연은 침묵했다. 그녀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이렇게 그들에게 속는 건가요?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이 억울한 건 알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8천만 원을 돌려주고 보상으로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줄게요. 당신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당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넘겨주면 우리는 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할 거예요. 앞으로 당신은 민준 씨 집안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아도 돼. 서연은 고개를 들고 나를 보았다. 정말이에요? 정말 저한테 2천만 원을 더 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야. 당신이 증거를 넘겨주면 우리는 지금 당장 당신에게 송금할 수 있어. 서연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제가 증거를 다 넘겨줄게요. 당신들은 저한테 2천만 원을 주세요. 앞으로 저는 민주 씨 집안과 어떤 연락도 하지 않을게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얼른 민준 씨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 서연의 조건을 알려주었다. 민준 씨는 곧바로 답장했다. 이미 은행과 잘 이야기해서 담보대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먼저 서연과 합의서를 작성해서 그 애가 다시 마음을 바꾸지 않도록 하고 돈이 마련되면 서연에게 송금하겠다고. 나는 서연과 상의해서 먼저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나에게 넘겨주고 우리가 3일 안에 그녀에게 송금하는 조건이었다. 서연은 동의했다. 우리는 곧바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각자의 이름을 서명했다. 서연은 사진, 영상, 녹음 파일, 송금 기록, 원본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나에게 넘겨주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약속 지켜주세요. 다시는 저를 속이지 마세요.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약속을 지킬 거예요. 서연은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은 복잡했다. 그녀도 이 일의 피해자였다. 민준 씨의 속임수와 시어머니의 거짓말이 아니었더라면 그녀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증거를 들고 카페를 나와 민준 씨에게 전화했다. 서연이가 동의했어. 증거를 다 나한테 넘겨줬어. 우리가 3일 안에 그 애한테 송금해야 해. 당신 쪽 담보대출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어?
민줄 씨의 목소리에는 한 줄기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거의 다 됐어. 은행에서 내일이면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 그때 내가 먼저 8천만 원 공금을 돌려놓고 서연이에게 송금할게. 지은아,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나는 그저 일이 더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뿐이야. 이 일이 완전히 해결되면 우리 다시 제대로 우리 일을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는 손에 든 증거들을 보며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가장 까다로운 문제는 해결되었다. 다음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차례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준 씨는 은행에 가서 대출금 지급 절차를 봐봤다. 점심때쯤 그는 나에게 전화해서 8천만 원이 성공적으로 회사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재무부서에 자금 입금 증명서까지 발급받아 두었다고 했다. 나는 그 증명서를 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오후에 민준 씨는 약속대로 서연에게 2천만 원을 송금했다. 서연은 돈을 받고 나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왔다. 앞으로 민준 씨 집안과 어떤 연락도 하지 않을 것이며 전에 민준 씨와 관련된 모든 연락처를 삭제했다고 했다. 서연과의 일이 해결되자 나와 민준 씨는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갔다.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오자 그녀는 얼른 일어서서 물었다. 일은 다 해결되었니? 공금은 돌려놓았어? 민준 씨는 재무증명서를 그녀 앞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다. 이미 돌려놓았어요. 제 명의의 부동산과 주식을 담보로 잡은 돈으로요. 어머니, 공금 횡령 문제는 일단 잠잠해졌지만 회사 감사부에서 곧 회계 감사를 할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저와 함께 회사에 가서 일의 전말을 분명히 말해야 해요. 져야 할 책임은 피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증명서를 집어 한번 보더니 얼굴색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회사에 가서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안 돼. 민준아, 회사 사람들이 내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을 알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보겠니? 이 일을 덮을 방법을 찾을 수는 없어. 덮으라고? 나는 비웃었다. 어머니, 처음에 공금을 횡령할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하늘이가 준병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꾸며내서 민준 씨도 속이고 저도 속였고 심지어 회사를 망하게 할 뻔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 어머니 때문에 망할 뻔했다고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너무 늦었어. 시어머니는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다 네 탓이야. 네가 계속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거 아니니? 이제 와서 일이 이렇게 커졌는데 너는 여기서 한가하게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니? 아이를 못 낳는 게 내 잘못이야?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말했다. 저와 민준 씨는 계속 노력하고 있었어요. 다만 아직 적절한 시기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정말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우리를 지지했어야 했어요. 거짓말을 꾸며내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민준 씨는 내 손을 잡고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더 이상 지은이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 잘못이에요. 어머니는 저와 함께 회사에 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사의 처벌을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이 일을 처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시어머니는 경찰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다리가 풀리는 듯 했다. 그녀는 얼른 민준 씨의 팔을 붙잡았다.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경찰에 신고하지 마. 알겠니? 내가 너랑 같이 회사에 가서 잘못을 인정할게. 처벌도 받을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내가 감옥에 가지 않게만 해준다면 뭐든지 할게. 민준 씨는 시어머니를 보며 눈빛에 실망감이 가득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예요. 만약 어머니가 다시 거짓말을 하거나
지은이에게 회사에 해를 끼치는 일을 저지른다면 저는 절대로 다시는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다시는 안 그럴게. 반드시 회사에 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도 받을게. 다음 날 민준 씨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회사로 갔다. 회사 이사회는 이 일을 알고 매우 화가 났지만 민준 씨가 이미 공금을 돌려놓았고 자발적으로 책임을 떠맡은 점을 고려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만 시어머니에게 깊이 반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민준 씨에게는 감독 소홀에 대한 처벌로 반년치 성과급을 삭감했다. 회사에서 돌아온 후 시어머니는 마치 딴 사람처럼 변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기세등등하게 굴지 않았고 나에게 아이 낳으라고 재촉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짐을 싸서 시골집으로 돌아가 한동안 지내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민준 씨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고 나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떠나야 우리 집이 정말 마음 편해질 수 있었다. 시어머니를 배웅한 그날 밤 민준 씨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을 차리고 와인 한 병을 열었다. 그는 나에게 와인을 따라주고는 자신의 잔을 들어 말했다. 지은아, 미안해. 그동안 당신에게 이렇게 많은 상처를 줘서 앞으로는 절대로 당신을 속이지 않을 거고 절대로 당신에게 상처 주지 않을 거야.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민준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잠시 망설였다.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은 악몽 같았다. 비록 지나갔지만 내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민준 씨가 이미 깨달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행동으로 자신의 뉘우침을 증명했다. 나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5년 동안 쌓아온 정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나는 잔을 들어 그와 부딪혔다. 민준 씨,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어. 하지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신뢰는 종이와 같아서 구겨지고 나면 아무리 펴도 흔적은 남는다는 걸.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는 함께 맞서야 해. 더 이상 서로에게 숨기지 말고.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다. 기억할게. 지은아, 내가 당신에게 잘할게. 다시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후의 날들 동안 민준 씨는 정말 많이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매일 일찍 집에 돌아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돕기도 했다. 주말에는 나와 함께 공원에 산책을 가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마치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처럼. 어느 날 나는 방을 정리하다가 전에 다 뜨지 못한 목도리를 발견했다. 민준 씨는 그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지은아, 바쁘지 않으면 이 목도리 마저 떠줘. 추워지면 내가 딱 할 수 있겠다. 나는 그를 보며 웃었고 목도리를 집어 다시 뜨기 시작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렸다. 따뜻하고 평온했다. 나는 우리 삶이 한순간에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반년이 더 지났을 때 나는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임신 확인서를 들고 민준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나를 몇 바퀴나 안고 돌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은아, 고마워. 나에게 완전한 가정을 선물해줘서 라고 말했다. 나는 민준 씨의 품에 기대어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다. 나는 모든 억울함과 고통이 지나갔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라는 것을 알았다. 나중에 시어머니도 시골집에서 돌아오셨다. 그녀는 내 배를 보고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내 식사를 준비해주고 빨래를 해주었으며 자주 나에게 영양제를 사주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과거를 따지지 않았다. 뱃속의 아이를 보며
나는 남을 용서하는 것이 곧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임을 알았다. 가끔 나는 생각한다. 만약 사연이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시어머니의 거짓말이 없었더라면, 우리 삶은 계속 평범하고 행복했을까? 하지만 나는 또한 깨달았다. 바로 이런 비바람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의 나는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곧 태어날 아이가 있으며, 비록 한때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미 뉘우친 시어머니도 있다. 나는 앞으로의 날들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도 모두 마땅한 벌을 받았다. 이것이 아마도 최선의 결말일 것이다.